나이가 들면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된다고 한다. 젊어서는 다른 사람들의 부러워하는 시선을 받는 데서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깨닫는 순간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심리적 독립이 시작된다. 마음이 온전히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은 노년의 행복감에서 정말 중요하다. 사회적 시각만이 아니라 바로 주변의 사람들, 나아가 자녀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스스로 만족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으면 보도블럭 사이에 핀 작은 들꽃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늙는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도 아니다. 사람은 그리고 동물도 식물도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늙는다. 그런데도 노인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 존재한다. 나이가 들수록 육체적 능력은 물론 사물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른바 에이지즘이다. 이런 사회적 시각 때문에 나이를 먹는 것은 부정적인 일로 여겨진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차별적 시각에 맞서는 일이기도 하다. 노년 30년은 덤으로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내 삶에서 또 하나의 소중한 시기다. 경제적, 육체적으로만 문제가 없다면 노후를 잘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피하지 못했던 노후 준비의 함정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가치 있는 삶으로서의 노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는 좀 전에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야 한다. 행복한 노년이 되기 위해 돈과 건강이라는 이 두 가지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럼 우리는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현재 노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여러 측면에서 고민을 안 할 수 없다. 첫 번째, 놓친 내를 누가 좋아하랴? 우리는 어떤 사람 또는 집단이 사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 그들을 깎아내리는 뜻으로 속어를 사용해 비난한다. 그래서 어느 집단에든 비칭이 있다. 벼슬아치, 장사치, 직돌이, 땡중, 하다못해 선생님도 선생질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놓친 내는 어떨까? 다음에 어학사전을 보면 놓친 내는 경상도와 평안도 방언으로 노파를 일컫는다고 풀이하고 있다. 놓친 내는 사전적 의미로는 늙은 여자를 지칭하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남녀를 불문하고 늙은 사람을 비아냥거리는 뜻으로 쓰인다. 말하자면 놓친 내에는 곱지 않은 세간의 정서가 묻어 있는 것이다. 버스나 전철에서 젊은이가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짚고 있던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버릇없는 놈이라고 호통을 치는 할아버지. 젊은이는 나이에 눌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지만 이때 젊은이의 마음이 어떠냐고 물어볼 필요는 없다. 같은 말을 계속해서 내뱉으며 상대방을 힐난하는 노인. 불평불만으로 말을 시작해 결국 불평불만으로 끝내는 노인. 산에서 술 먹고 놀다 귀가하는 전철에서도 계속 술을 마시는 노인. 지하철에서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 노인. 출퇴근 시간에 자전거 칸도 아닌데 자전거를 끌고 마구잡이로 승하차하는 노인 등 이해할 수 없는 언동을 하는 놓친 내들이 많다. 전철에서, 상점에서, 비행기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 중에 유독 노인들이 많다. 그래서 그랬을까? 제주 민요의 가사는 서글프기조차 하다. 호박은 늙으면 맛이나 좋지만 사람이 늙으면 무엇에 쓰나. 어른은 간데 없고 놓친 내만 가득하다.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은 이런 노인들을 노인 전체로 오버랩하여 바라본다. 노인들은 아직도 자신들을 존경의 대상으로 인식하거나 세상 경험이 많아 그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여기지만 하다못해 너희보다 나이가 더 많으니
어른 대접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세간의 눈엔 존경심이나 경외심은 이미 없다. 누가 오늘날의 노인들을 존재감 없는 존재로 만들었을까? 노인들이 갈 곳 없어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시간을 죽이듯이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친 언사만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는 이유는 1960에서 80년대를 거치며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격조 높은 담론이 아니라 그냥 그날을 살아내는 것이었다. 가장은 가족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아버지의 계율은 그들에게 그대로 묵시록이 되었다. 가족만 존재할 뿐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도 없던 시절이었다. 그들에게 인내란 경쟁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고, 격조 높은 삶이란 내일을 담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곧 경쟁이었고 나는 곧 가족이었다. 그들에게 교양이란 거추장스러운 연미복 같은 거였다. 나를 돌아보는 것은 어쭙잖은 사치였다. 그렇지만 교양과 새로운 세계관으로 무장한 젊은이들에게 노인은 그냥 거친 노친네에 불과할 뿐이다. 오늘을 그런 모습으로 사는 노친네를 좋아할 사람은 없다. 젊은이는 과거 그들의 헌신과 땀을 기억하지 않는다. 두 번째, 노인에 대한 차별적 시각, 에이지즘.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개념 중에 싱글리즘, 에이지즘이 있는데, 싱글리즘은 가족주의를 절대적인 가치로 신봉하는 다수의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해 비칭으로 사용하는 용어다. 싱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간데 없고 싱글을 바라보는 다수의 시각만 남아있다. 에이지즘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육체적 능력은 물론 사물에 대한 인지 능력이 젊은 층보다 뒤떨어진다는 자의적 판단을 전제로 한다. 에이지즘은 나이 든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식의 나이 듦에 대한 차별을 내포하고 있다. 세간의 사람들은 노인에 대해 암묵적인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노인을 그 틀 안에서만 해석하려는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다. 이런 에이지즘은 노년을 잉여의 시간으로 간주하고 노인을 남은 시간을 그럭저럭 보내다 죽는 잉여인간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잉여인간이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인간을 이르는 말이다. 한편 생각해보면 에이지즘이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부인하는 심리적 저항감의 발로일 수 있다. 나이 듦에 대한 심리적 저항은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려는 현대 산업사회의 논리와 결합하여 노화에 대한 공포를 자극한다. 노년은 죽음의 전 단계이므로 노년을 거부하고 그 증표로 피부를 관리하고 보톡스 시술로 주름살을 펴고 각종 영양제를 복용하라고 우리를 꼬드긴다. 젊음과 능률의 가치를 두는 현대의 산업사회가 있다. 평소 우리는 상대를 얼마나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까? 우리는 각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각자의 생각으로 해석한다. 그러니 그 해석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고 자신의 지각을 넘어설 수도 없다. 자신만의 지각이 없는 사람은 세상이 만들어준 프레임대로 보게 된다. 그래서 정작 그 본질은 보지 못한다. 노인을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가둬놓고 바라보면 본질을 놓치게 된다. 사람이 늙어간다고 해서 이전에 갖고 있던 능력이나 감정이 일제히 퇴조하는 게 아니다. 사물을 판단하는 결정적 지능,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는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 여기서 결정적 지능은 획득한 기술, 지식, 경험을 활용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어휘력이 이 능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세상은 모든 노인을 동일한 범주 안에 넣어 동일한 시각, 그러니까 무능력하고 보수적인 데다 외로워하고 과거에 집착하는 늙은이로만 바라본다.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모든 노인은 하나로만 보인다. 노인들 개개인이 갖는 특성과 심리적 흐름은 감지되지 않는다.
노인에 대한 이런 이해 부족은 노인들이 더욱 힘든 노후를 보내게 한다. 노인에 대한 무지와 몰이에는 노인에게 또 하나의 형벌이 된다. 노년기의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자신의 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1차적으로 필요하지만 사회 구성원들도 저마다 노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또한 노인은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젊은 세대의 생활 방식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자신의 생활 방식을 젊은이에게 강요하면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좀 더 유연하고 열린 사고 지평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둬야 한다. 다른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숙한 노년은 시작된다. 젊은이 또한 힘들겠지만 노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노인을 더 이상 무능한 사람으로 보지 말고 인생의 마지막 발달 단계에서 삶을 정리하는 성숙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봐야 한다. 우리 역시 지금 이 순간에도 늙어가고 있다. 자신의 노년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면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다 깊게 주름 잡힌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려 보라. 그 가슴 저린 얼굴이 우리의 자화상이다. 세 번째, 노인들은 왜 그럴까? 노인을 이해하고 배려하자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노인은 젊은이나 장년층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알아야만 그들을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 그동안 애써 무관심했던 그들만의 세상과 마주해보고 머지않아 그들의 세상에 나도 발을 디딜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라도 노인이 되면 어떤 심리 상태가 되는지 가늠해보자. 첫째, 용도해지는 사람을 우울하게 만든다. 사람은 어느 때 가장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까? 직장이나 가정에서 내가 필요 없는 사람으로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받을 때일 것이다. 노인은 지배력의 상실을 상징한다. 지배력의 상실은 역할의 상실에서 온다. 가정에서 남자의 역할 상실은 여자보다 훨씬 더 빨리 찾아온다. 남편이 없는 생활에 익숙해진 아내는 은퇴 후 이방인처럼 다가온 남편이 거북하다. 자녀는 이제 아버지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늘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하고만 어울린다. 역할의 상실은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는 무용론과 함께 깊은 소외감을 낳는다. 손주가 공부하니 부모 방에 TV 한 대를 더 놓는다. 식탁까지 오기 어려울 테니 밥상을 부모 방으로 가져간다. 부모는 화장실 가는 것 외에는 거실로 나올 일이 없다. 부모는 다 안다. 자식 집에서 자신의 위치, 즉 처지가 어떤지를. 둘째, 노인, 특히 할머니가 되면 말이 많아진다. 자신의 어정쩡한 위치와 가족 혹은 친지들로부터 느껴지는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아무나 붙잡고 기회가 주어지면 자신의 속마음을 쉽게 내보인다. 상대방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이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의미를 되찾고 생활의 활력소를 얻고자 한다. 노인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어쩌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 행동인지도 모르겠다. 누구는 나이가 들수록 귀를 열고 입은 닫는 것이 좋다고 말하지만 정작 노인들에게 입을 닫는다는 건 형벌과 같다. 그러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노인들의 말을 막지 말자. 외롭다고 외치는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자. 셋째, 노인이 되면 편향성이 강해진다. 노인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다른 노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불확실한 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 부분은 특히 여자 노인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 이단이라고 비난받는 신흥종교 교도는 여자 노인들인 경우가 많다. 동네 한쪽에 물리치료기기를 갖다 놓고 몇 달이고 이용하게 한 다음 고가로 물건을 파는 이런 곳에 자주 출입하는 사람도 대체로 여자 노인들이다.
한 여자 노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더라도 주변의 노인들은 같은 방향으로 향한다. 어떤 병에 걸렸는데 어느 병원에서 나았다고 말하면 이를 전해 들은 여자 노인들은 병의 종류와 무관하게 전부 그 병원으로 몰려간다.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노년의 무리 또는 또래 의식이 강해지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넷째, 사람이 늙으면 대체로 과거지향적인 성격으로 변한다. 노인은 암울한 현재나 미래보다 자신을 자신답게 했던 과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은 볼품없는 지금의 나를 보기보다는 화려했거나 가치 있었던 지난날의 나를 바라보는 것으로 심리적 안정을 얻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과거에 대한 회상과 추억은 삶의 본질이 되어가고 과거는 현실보다 더 실제적인 것으로 자리 잡기도 한다. 이는 지금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심리적 반항이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노인들이 과거 타령을 하는 것은 듣긴 싫지만 이해할 수는 있다. 젊었을 때는 이루고 싶었던 일이 모래알처럼 많았는데 늙은 다음에는 모든 게 사라지니 과거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진다. 기억 뒤편으로 사라져가는 옛 친구들을 떠올리거나 아름답지만 가슴 저린 편린을 하나씩 꺼내본다. 아름다웠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힘든 지금을 견뎌내고자 한다. 다섯째, 세상에 자신감이 없어지면 세상을 불안한 눈으로 본다. 내가 오랜 세월 경험한 것만 옳은 것이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이 아니면 믿을 수 없다. 그로서는 경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살 만큼 살았고 알 만큼 알고 있다. 그렇게 느낀다. 게다가 죽을 때가 다가온다고 생각하니 세상에 두려울 것도 별로 없다. 그래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이 곧 옳은 것이다. 노인의 이런 경향성은 결국 아집으로 이어진다. 이런 경직성과 아집은 상대방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는 노인으로 인식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남자 노인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의 견해를 바꾸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 상실과 자존심 손상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세상, 그 세상에 맞춰 살고 있는 젊은이의 유연한 사고방식과 너무 다르다. 서로의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 부딪히게 된다. 여섯째, 인식의 폭이 좁아진다. 사람이 늙으면 만나는 사람이 동네 친구나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 정도로 제한된다. 책을 읽거나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하는 수준이 되지 않으면 같은 수준의 친구가 전해주거나 TV가 전해준 게 이들이 취할 수 있는 정보의 전부다. 취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니 사고의 폭도 같이 좁아진다. 그 노인의 친구도 자신과 유사한 노인으로부터 정보를 얻으니 그 수준의 정보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책을 읽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게 힘들면 실버대학이나 자치구에서 하는 문화강좌를 수강함으로써 인식의 폭을 넓힐 방법을 찾아야 한다. 네 번째, 성숙한 노인에게선 그윽한 향기가 난다.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이란 게 있을까? 젊은이에게 기품이 있는 모습은 어쩐지 생소하다. 노인이 팔팔하게 움직이면 눈에 띌 일이다. 젊은이는 젊은이답게 싱그러우며 노인은 나이 든 만큼 기품을 유지한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나이 들수록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공간 하나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AS 센터에 전화하면서 수고하시네요라고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게 그렇게도 어려울까. 길을 알려준 사람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표정을 짓는 게 그렇게도 힘든 일일까. 노년의 아름다움이란 건 별거 아니다.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 된다. 그뿐이다. 그 따뜻한 마음은 그 사람의 기품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불편해할까봐 자신의 선행을 애써 감추고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는 척핀이의 어머니와 그 영향을 받은 척핀이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그런데 그런 공간 하나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착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다. 착하게 사는 것도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평생을 연습해야 노후에 기품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늙어서 기품 있게 살겠다는 다짐만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오페라, 마농 레스코의 토대를 제공한 18세기 프랑스 작가 앙투안 프랑수아 프레보는 우리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일러준다. 부부를 맺고 있는 고무줄이 오래 가려면 탄력이 좋은 고무로 만들어야 한다. 탄력성 좋은 고무줄은 부부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필요하다.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는 일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하는, 귀찮거나 손해가 나는 일이라도 기꺼이 감수하는 그런 성숙한 사고가 기품 있는 노년을 만든다. 이런 사람에게는 언제나 그윽한 향기가 난다. 그런 향기가 나는 사람을 이웃으로 둔 사람한테도 역시 같은 향기가 난다. 나무는 갖은 풍상으로 만들어진 나이테로 자라나는 돌로 유명한 루마니아 시골 마을의 트로반트는 예쁜 나이결로 자신의 과거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사람도 말과 행동을 통해 영광과 상처로 버무려진 과거를 우리에게 내보인다. 아름답게 성숙하게 예뻐 보이려는 노력이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 30년 전만 해도 남자 나이 30세가 넘어도 결혼을 못하고 있으면 집안에서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다. 50세가 되면 완전히 아저씨였고 나이 60세가 되면 할아버지였다. 지금과 같은 100세 시대에 과거 60세 기준의 패턴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건 당연하다. 종전 60대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을 나이지만 지금 60대는 앞으로도 40년은 더 살 수 있는 나이다. 그러니 지금 60대가 종전 60대와 똑같은 생각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중년 또는 노년이 젊게 생각하고 건강이나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60세를 넘겼다고 추레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년이 되면 내면의 아름다움을 키우라고 말한다. 얼마나 멋있는 말인가. 내면의 아름다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드러나 보이고 싶다는 기본적인 욕망이 있다. 이 욕망은 첫인상을 매개로 구현된다. 인지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모르는 사람에 대한 첫인상은 5초 안에 결정된다고 한다. 5초 안에 저 여성 혹은 남성에게 애프터를 신청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한다는 의미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엘버트 메라비언 교수는 침묵의 메시지에서 상대방의 인상을 판단하는데 시각이 55%, 청각이 38%, 언어가 7%를 차지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옷차림이나 표정, 자세, 몸짓, 헤어스타일, 목소리의 톤이나 음색, 말의 내용 등으로 상대방에 대한 첫인상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를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한다. 시각과 청각으로 첫인상의 90% 이상이 결정된다고 하니 첫인상이란 대단히 직관적이다. 직관적 첫인상은 선택으로 보상받는다. 시각적 우월성은 외모지상주의와 결합했고 이 시각적 우월성에 대한 선호는 외모를 중요한 경쟁력의 하나가 되게 했다. 이로써 내면의 아름다움이란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돼버렸다. 이처럼 시각적 또는 청각적 감각에 의한 판단은 직관적이어서 시간과 노력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비해 내면의 아름다움은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법이니 이를 판단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외향적인 것에 더 집중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이런 외향적인 것에 대한 선호는 어떻게 나타날까?
젊은이에게 주어진 과제는 선택의 문제이고 중년 이후의 세대에게 주어진 과제는 지속의 문제다. 예를 들어 젊은이는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배우자로 선택받는 문제가 있다. 젊은이에게 선택의 문제는 시각과 청각의 우월성에 근거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메라비언의 법칙은 그대로 들어맞는다. 반면 중년 또는 노년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선택의 문제는 줄어들고 종전의 결과물을 유지, 보수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그러니까 지속의 문제가 관심사다. 이 지속의 문제는 자신의 젊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표출된다. 선택보다는 지속이 더 어렵고 간절한 법이다. 그래서 주름을 펴기 위해 보톡스 시술을 받거나 옷과 머리 모양을 최대한 젊어 보이게 하려고 애쓴다. 과거 노인보다 30에서 4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지금의 중년으로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뒷모습도 나이를 먹는다고 했으니. 그런데 노년에 겪는 유지의 문제는 천천히 내면화한다. 중년과 노년에는 젊음은 줄어들지만 그 빈자리에 젊은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성숙한 아름다움이 자리한다. 세상을 살아온 연륜과 그 안에 잘 다져진 인품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다. 젊은이가 돈을 들여 몸치장을 함으로써 멋을 한껏 뽐낸다고 하면 노년에는 감출 수 없는 성숙한 아름다움이 있다. 젊어도 자신감 없는 말투나 힘없는 걸음걸이가 있는가 하면 나이가 들어도 활기찬 목소리와 경쾌한 걸음걸이를 보여주는 신사, 숙녀가 있다. 그러니 밝고 호감가며 단정한 외모를 하고 있으면 좋겠다. 비로소 내면의 아름다움이 발현된 것이다. 엔타이에이징에서 웰에이징으로 아름답게 성숙한 것이다. 예쁘게 화장하고 단아하게 차려입은 옷, 그리고 감출 수 없는 인품을 가진 그런 중년과 노년 어디에 있을까? 매화는 스스로 고개를 들지 않아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본다는데. 5번째, 내 인생에 대한 보상. 자서전을 남기자. 자서전을 씀으로써 우리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자서전에 대해 갖는 생각은 대체로 같다. 누가 내 인생에 관심을 갖겠는가? 괜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나 끼치지는 않을까? 과연 내가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한다. 자서전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거나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나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다. 혹독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비록 마음과 몸이 너덜거리게 됐지만 그런대로 잘 견뎌온 나 자신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여정을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 자서전을 쓰면 이 풍진 세상을 살아온 자신이 얼마나 대견한 존재인지 알게 된다. 힘들었던 그러나 아름다웠던 시절로 나 홀로 천천히 떠나는 과거로의 여행과 같다. 자서전은 치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 노숙자들에게 자서전을 쓰게 한 결과 그 이후의 삶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보고가 있다. 사회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거나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서전은 자신이 지나온 과거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계기가 된다. 또한 가슴속에 생채기로 남아있던 사연들을 밖으로 꺼냄으로써 과거와 화해하는 기회를 갖는다. 페이지마다 추억으로 물든 과거는 오늘의 삶의 새로운 의미가 된다. 그러니 자서전은 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한다. 이천시 노인복지관에서 자서전 쓰기 프로젝트를 개최했는데 거기 참여한 강옥희 할머니의 이야기다. 2살의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가 재혼했는데 아버지마저 돌아가셨다. 새어머니는 의붓딸인 강할머니를 항상 바보 멍청이라고 불렀다. 그러니 할머니에게는 행복감이나 자존감이 형성될 여지가 없었다. 뒤돌아보면 힘들고 추운 기억밖에 없는 과거였지만 자서전을 쓰기 시작하면서 할머니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다. 강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 늙으니까 건강하게 살아서 자식들에게 부담 안 주고 뒷바라지나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자서전을 쓰면서 늙었다고 꿈을 포기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가족도 있지만 내 인생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강 할머니께서는 자서전을 쓰면서 과거에 쓰라린 기억이 서서히 치유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용기가 솟아난 것이다.